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1984는 전제주의라는 거대한 지배 시스템 앞에 놓인 한 개인이 어떻게 저항하다가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 그 과정과 양상 그리고 배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디스토피아 소설인데요. 1984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함께 디스토피아를 다룬 소설 가운데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1984는 이후에 디스토피아를 다룬 대부분의 예술작품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 작품은 1949년에 출간되자마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6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세계 각국 많은 독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984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은 무엇이며 맞설 수 없는 고통과 공포심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빅브라더는 무엇일까? 개인의 존엄성이 박탈당한 1984 속 사회에서는 통제만이 존재하는데요. 21세기 조지 오웰의 예견과 경고가 틀렸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작품 속 오세아니아의 정치 통제기구인 당은 허구의 인물인 빅브라더를 내세워 독재 권력을 꾀합니다.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텔레스크린, 사상경찰, 마이크로폰, 헬리콥터 등을 이용해 당원들의 사생활을 감시하지요. 당을 합리화하고 동시에 당원들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의 과거를 거짓으로 꾸밉니다. 새로운 언어인 신어를 창조해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까지 억압하지요.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는 이런 당의 부당함에 반발을 느끼고 저항하려다가 함정에 빠져 사상경찰에 체포되는데요. 결국 그는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 골드스타인을 만났다고 자백하고 맙니다. 윈스턴 스미스조차 당이 원하는 것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무기력한 인간으로 전락하는데요. 인간 삶을 통제하는 미래 세계를 예견한 조지 오웰의 역작. 디스토피아 작품의 원형이라고 불리우는 1984. 지금부터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1984) 조지 오웰 지음, 정영수 옮김, 발행 더 클래식. 제1부. 맑고 쌀쌀한 4월의 어느 날, 괴종시계가 오후 1시를 알리고 있었다. 윈스턴 스미스는 고약한 바람을 피하느라 턱을 가슴께에 쳐박고 승리 맨션 유리문 안으로 재빨리 들어갔다. 하지만 막을 새도 없이 모래바람이 그를 따라 훅 밀려 들어왔다. 복도에서는 삶은 양배추 냄새와 낡은 천깔개 냄새가 풍겼다. 복도 한쪽 끝 벽에는 실내에 붙이기엔 너무 큰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포스터에는 폭이 1미터가 넘는 커다란 얼굴만 그려져 있었다. 까만 콧수염이 덥수룩한 호남형의 그 남자는 40살쯤 되어 보였다. 윈스턴은 계단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는 있으나 마나였다. 경기가 좋을 때도 작동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데다가 지금은 낮이라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는다. 증오주간을 대비하는 절약 운동의 일환이다. 윈스턴의 집은 7층이었다. 39살 먹은 그는 오른쪽 발목에 정맥육성 궤양을 앓고 있어서 도중에 여러 번 쉬면서 천천히 올라갔다. 층계참마다
엘리베이터 통로 맞은편 벽에서 포스터에 그려진 커다란 얼굴이 노려보고 있었다. 이 그림은 아주 교묘하게 그려져 있어서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눈이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문구가 얼굴 밑에 적혀 있었다. 아파트 안에서는 무쇠 생산과 관련된 숫자 목록을 읽는 달콤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오른쪽 벽 한쪽에 있는 뽀얀 거울처럼 생긴 직사각형 금속판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윈스턴이 스위치를 돌리자 목소리가 약간 작아졌지만 여전히 말은 또렷하게 들렸다. 텔레스크린이라고 하는 그 금속판은 소리를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끌 수는 없다. 윈스턴은 창가로 갔다. 당 제복인 파란 작업복 때문에 자그마하고 가냘픈 몸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체구가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짙은 금발에 붉은 빛이 도는 얼굴을 가진 그의 피부는 싸구려 피부와 무딘 면도날, 이제 막 지나간 겨울 추위 탓에 거칠어져 있었다. 창문이 꼭 닫혔는데도 바깥 세상은 추워 보였다. 아래 거리에서는 찢어진 종이와 먼지가 작은 회오리 바람에 소용돌이 치고 있었고, 햇빛이 나고 하늘이 눈부시게 파란데도 사방에 붙어있는 포스터 말고는 어떤 것에도 색이 없는 것 같았다. 거리가 잘 보이는 곳 어디에서나 검은 코수염 얼굴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집 앞 바로 건너편에 포스터가 하나 있었다. 검은 눈동자가 윈스턴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을러댔다. 그 아래쪽 길에서는 귀퉁이 한쪽이 찢어진 포스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영사라는 단어가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 멀리서 헬리콥터가 지붕 사이를 스치듯 지나가다가 쉬파리처럼 맴돌더니 이내 곡선을 그리며 쏜살같이 날아갔다. 창을 통해 사람들을 염탐하는 경찰 순찰기였다. 하지만 순찰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문제는 바로 사상경찰이었다. 윈스턴의 등 뒤에서 텔레스크린은 아직도 무쇠와 제9차 3개년 계획 초과 달성에 대해 짓거리고 있었다. 텔레스크린은 수신과 송신을 동시에 했다. 윈스턴이 아주 낮게 속삭이지 않으면 무슨 소리든 텔레스크린에게 잡혔다. 게다가 그가 금속판의 가시범위 안에 있는 한 그가 내는 소리뿐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 모두가 텔레스크린 너머에 있는 이들에게 다 들리고 보일 수 있었다. 물론 자기가 언제 감시당하는지 알 방법은 없었다. 사상경찰이 얼마나 자주 또는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감시하는지는 추측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아예 모든 사람을 항상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했다. 좌우지간에 그들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내든지 도청당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가 아니라면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시당한다고 가정한 채 살아야만 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습관이 되었고 나중에는 본능이 되어버렸다. 윈스턴은 계속 텔레스크린을 등지고 있었다. 사상경찰이 그의 등도 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편이 더 안전했다. 집으로부터 1km쯤 떨어진 곳에 일터인 진리부의 거대하고 흰 건물이 우중충한 풍경을 뚫고 우뚝 솟아있었다. 윈스턴은 뭔지 모를 혐오감에 사로잡힌 채 그래, 이게 런던이지 하고 생각했다. 에어스트립 1의 수도이며 오세아니아 지방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 런던이었다. 그는 예전에도 런던이 이런 모습이었는지 어린 시절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애를 썼다. 낡아 빠진 19세기 집과 그 옆에 세운 나무 버팀목,
골판지를 덧댄 창문, 골철판을 얹은 지붕, 그리고 사방이 무너져 내린 정원담이 늘 이곳에 있었단 말인가. 공중에 시멘트 먼지가 소용돌이치는 폭격지와 돌무더기 위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분홍 바늘꽃, 폭격으로 더 넓어진 지저분한 땅에 닭장처럼 들어선 판잣집들도. 하지만 소용없었다. 윈스턴은 아무것도 기억해낼 수 없었다. 대개 희미하고 아무 배경 없이 불빛이 휘황찬란한 일련의 장면을 빼면 어린 시절 기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진리부 건물은 다른 모든 건물과는 외관상 확연히 달랐다. 진리부는 반짝이는 흰색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주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로 테라스가 계단식으로 이어져 있고 하늘을 향해 300m 높이로 우뚝 솟아 있었다. 윈스턴이 있는 곳에서는 우아한 글씨체로 흰 벽에 새긴 당의 3가지 표어를 겨우 읽을 수 있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구속, 무지는 힘. 진리부에는 지상에 방이 3,000개가 있고 지하에도 그만큼의 방이 있다고들 했다. 외관과 크기가 비슷한 건물이 런던 여기저기에 딱 3개 더 있었다. 승리 맨션 꼭대기에서 보면 그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주변 건물들은 정말로 왜소해 보였다. 그 건물들은 정부 전체 조직을 이루는 4개 기관의 본부였다. 진리부는 뉴스와 예능, 교육, 예술을, 평화부는 전쟁을 관장했다. 애정부는 법과 질서를 유지했으며 풍요부는 경제 문제를 맡고 있었다. 각 기관의 이름은 신어로 진부, 평부, 애부, 풍부였다. 애정부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창문이 아예 하나도 없었다. 윈스턴은 애정부 안에 들어가 보기는커녕 근처에 발을 들여놓아 본 적도 없었다. 공적인 업무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들어간다고 해도 철조망이 쳐진 미로를 통과한 뒤에 철문과 은폐된 기관총 사대를 지나야 했다. 건물 바깥 담장으로 향하는 길까지도 검은 제복을 입고 경찰봉으로 무장한 고릴라처럼 생긴 경비들이 순찰을 다녔다. 윈스턴은 갑자기 돌아섰다. 그는 텔레스크린을 마주할 때 권장되는 차분하고 낙천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작은 부엌으로 갔다. 이 시간에 진리부에서 퇴근을 하느라 구내 식당에서 점심 먹는 걸 포기했다. 그는 부엌에 먹을 것이라곤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아껴둔 흑빵 한 덩어리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승리주라고 적힌 흰 라벨이 붙은 무색의 액체가 든 병을 선반에서 꺼냈다. 중국의 화주 같은 역겨운 기름내가 풍겼다. 윈스턴은 충격요법으로 기운을 차리려고 찻잔에 거의 넘칠 정도로 따라 약처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다. 순식간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눈물이 찔끔 났다. 질상 같았다. 게다가 그것을 삼키자 고무방망이로 뒷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뱃속에 불붙는 느낌이 잦아들면서 세상이 더 유쾌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승리 담배라고 적힌 구겨진 담뱃갑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아무 생각 없이 세워들었다. 그러자 속에 들어있던 담뱃잎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다음에는 성공적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거실로 돌아와 텔레스크린 왼쪽에 있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았다. 그리고 탁자 서랍에서 펜대와 잉크 한 병, 뒤는 빨간색이고 앞은 얼룩덜룩한 두툼한 사절판 노트를 꺼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실에 있는 텔레스크린은 특이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보통은 거실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벽 끝에 걸려있게 마련인데 그 대신에 창문 반대쪽 더 긴 벽에 설치되어 있었다. 지금 윈스턴이 앉아있는 곳은 벽 한쪽에 약간 움푹 들어간 벽감으로 아마도 아파트를 지을 때 책장을 놓을 생각이었던 것 같았다. 벽감 안에 앉아서 안쪽에 잘 숨어 있으면 텔레스크린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도청을 당할 수는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기만 하면 보이지는 않을 것이었다. 이런 특이한 방 배치가 윈스턴이 이제 막 하려는 일을 생각해내는 데 얼마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윈스턴이 막 서랍에서 꺼낸 노트의 영향도 있었다. 그 노트는 기묘하리만치 아름다웠다. 세월이 흘러 약간 누렇게 바랜 매끄러운 크림색 종이는 적어도 최근 40년 동안 생산된 적이 없었다. 노트는 아무리 못해도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었다. 윈스턴은 시내 빈민가에 너저분하고 작은 고물상 창가에 놓여있는 그 노트를 보자마자 갖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당원은 일반 상점에 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신발끈이나 면도날처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규정이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 윈스턴은 거리 위아래를 재빨리 훑어보고 나서 가게 안으로 쑥 들어가 $2 50센트에 그 노트를 샀다. 그때는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노트를 갖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다. 윈스턴은 죄진 사람 마냥 노트를 서류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왔다. 안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고 해도 그 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 만한 일이었다. 윈스턴은 막 일기를 쓰려던 참이었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발각되면 사형이나 적어도 25년간 강제 노역에 처해질 게 뻔했다. 윈스턴은 펜촉을 펜대에 끼우고 나서 기름을 제거하려고 펜촉을 입으로 빨았다. 그 펜은 사인할 때조차 쓰지 않는 구닥다리였다. 그런데도 그것을 남몰래 어렵사리 구한 것은 그저 아름다운 크림색 종이에는 볼펜으로 끄적거리기보단 진짜 펜촉으로 쓰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는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평상시에는 아주 짧은 메모 외에는 모든 걸 음석 입력기가 받아 적었다. 물론 지금 그의 목적을 위해서는 불가능한 방법이었다. 윈스턴은 펜에 잉크를 적시고 나서 잠시 머뭇거렸다. 짜릿한 전율이 몸속을 훑고 지나갔다. 종이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결단력이 필요한 행동이었다. 그는 작고 서툰 글씨로 다음과 같이 썼다. 1984년 4월 4일. 윈스턴은 의자에 편히 기대 앉았다. 무력감이 몰려와 그를 사정없이 짓눌렀다. 처음에는 올해가 1984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았다. 대략 그쯤인 게 틀림없었다. 나이는 확실히 39살이었고 1944년이나 45년에 태어난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요즘 1, 2년 내에 정확한 날짜를 알아내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다. 윈스턴은 갑자기 이 일기를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미래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그는 잠시 일기장 위에 적힌 불확실한 날짜에 신경이 쓰였다. 그러다가 불현듯 이중사고라는 신호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절실히 깨달았다. 어떻게 미래와 소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했다. 미래가 현재 상황과 비슷하다면 아예 그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을 테고, 다르다면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은 아무 의미가 없을 터였다. 윈스턴은 잠시 멍하니 노트를 쳐다보며 앉아 있었다. 텔레스크린에서 나오는 음악은 귀에 거슬리는 군가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자기 표현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 말하고자 했던 바조차 잊어버린 것만 같아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용기뿐이었다. 실제로 글 쓰는 일은 쉬울 것이다. 윈스턴은 문자 그대로 수년 동안 머릿속을 맴돌던 계속해서 쉼없이 늘어놓은 독백을 노트로 옮기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독백마저 바닥나 버렸다. 게다가 정맥류성 궤양 탓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렵기 시작했다. 긁을 때마다 어김없이 그 부위가 골무니 윈스턴은 감히 긁을 수도 없었다. 1초, 1초. 똑딱똑딱 시간은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바로 앞에 놓인 노트의 공백과 발목 바로 위 살갗에 느껴지는 가려움증, 꽝꽝 울리는 군가 소리, 승리주 때문에 오른 약간의 취기만 의식할 뿐이었다. 윈스턴은 공포에 휩싸여 자기가 뭘 적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갑자기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작지만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삐뚤삐뚤한 글씨로 줄도 제대로 맞추지 않고 노트를 채워나갔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지도 않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찍는 마침표까지 빠뜨렸다. 1984년 4월 4일. 어젯밤 극장에 갔다. 모두 전쟁 영화였다. 지중해 근처에서 난민이 가득 탄 배가 폭파당하는 장면은 꽤 볼만했다. 관객들은 몸집이 상당히 크고 뚱뚱한 남자가 뒤쫓아오는 헬리콥터를 피해 헤엄치는 장면을 아주 재미있어 했다. 처음에는 그 남자가 참 돌고래처럼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장면이 나왔다가 이어서 헬리콥터 조준기 안으로 그 남자가 들어왔고 곧이어 그 남자의 온몸에 총구멍이 나고 주변 바닷물이 붉게 물들었는데 몸에 난 구멍마다 물이 들어간 것처럼 남자의 몸이 갑자기 가라앉아 버렸고 그 장면에서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당원석에서는 많은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노동자석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갑자기 소란을 피우며 아이들 앞에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일이라고 경찰이 끌어낼 때까지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그 여자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기를 바랐다. 노동자가 하는 말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노동자의 전형적인 반발에도 절대로. 윈스턴은 글을 쓰다가 멈췄다. 다리에 쥐가 났기 때문이기도 했다. 윈스턴은 왜 자기가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쏟아내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일기를 쓰다가 멈춘 동안 글로 써둘만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다른 기억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다니 희한한 일이었다. 윈스턴은 그제야 그 사건 때문에 갑자기 집에 돌아와 오늘 일기를 쓰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에 진리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일도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말이다. 거의 11시경이었다.
2분 증오 시간을 준비하느라 윈스턴이 일하는 기록국에서 직원들이 사무실 밖으로 의자를 질질 끌고 나와 커다란 텔레스크린이 마주 보이는 홀 한가운데 모아놓고 있었다. 윈스턴이 가운데 줄에 있는 자리에 막 앉았을 때 안면은 있지만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이 불쑥 홀로 들어왔다. 그중 한 여자는 복도에서 자주 지나친 사람이었다. 이름은 몰랐지만 창작국에서 일하는 건 알았다. 가끔 기름 묻은 손으로 스패너를 들고 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소설 집필기를 다루는 일을 맡고 있는 것 같았다. 27살쯤 된 그 여자는 대담해 보였다. 머리숱이 많고 얼굴에 주근깨가 난 운동선수처럼 몸이 날린 여자였다. 청소년 반성 연맹의 상징인 진홍색 좁은 어깨띠를 작업복 허리둘레에 단단히 여러 번 감아 엉덩이 맵시가 드러났다. 윈스턴은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가 싫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여자가 하키 경기장이나 냉수욕, 단체 행군과 깔끔 떠는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이었다. 윈스턴은 거의 모든 여자, 특히 젊고 예쁜 여자를 싫어했다. 당의 외골수 추종자들과 당의 폐허를 고지곳대로 신봉하는 사람들, 아마추어 스파이들과 비정통 출신의 밀고자들은 언제나 여자, 그것도 젊은 여자들이었다. 이 특이한 여자는 그 어떤 여자들보다 더 위험하다는 인상을 풍겼다. 한 번은 복도에서 서로 지나칠 때 그 여자가 흘끗 곁눈질로 윈스턴을 쳐다봤는데 윈스턴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잠시 동안 끔찍한 공포감에 휩싸였었다. 그 여자가 사상경찰 비밀 요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래도 그 여자가 근처에 있을 때마다 적개심뿐 아니라 공포심까지 뒤섞여 이상 야릇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다른 한 사람은 핵심 당원인 오브라이언이라는 남자로 맡은 직책이 아주 중요하고 은밀해서 윈스턴은 그 직책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검은색 작업복을 입은 핵심 당원이 다가오자 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오브라이언은 몸집이 크고 건장했으며 목이 굵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인정머리 없어 보였다. 무시무시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에는 매력이 있었다. 안경을 다시 고쳐 쓰는 방식은 이상하게도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신기하게도 세련돼 보였다. 아직도 그런 단어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8세기 귀족이 담뱃갑을 권하는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몸짓이었다. 아마도 윈스턴은 몇 년 동안 오브라이언을 12차례 정도 봤을 것이다. 윈스턴은 자신이 오브라이언에게 몹시 끌리고 있음을 느꼈다. 단지 오브라이언의 도시인다운 태도와 권투 선수 같은 체격 사이에서 드러나는 대조적인 모습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브라이언의 정치적 정통성이 완벽하지 않을 거라는 은밀한 믿음. 어쩌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한낱 희망 때문이었을지도 몰랐다. 그의 표정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어쩌면 그의 얼굴에 쓰여 있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 단순히 지성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아무튼 오브라이언은 외모상 텔레스크린을 피해 그와 단둘이 있을 수만 있다면 말을 걸어볼 만한 사람이었다. 윈스턴은 이를 확인하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그 순간 오브라이언이 손목시계를 흘끗 보았다.
거의 11시경이라는 걸 보고서 이분 증오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록국에 있기로 결심한 듯 보였다. 그는 윈스턴과 같은 열에 두 자리 떨어져 앉았다. 오브라이언과 윈스턴 사이에는 윈스턴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체구가 자그마한 옅은 갈색 머리의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짙은 갈색 머리의 여자는 바로 뒤에 앉아 있었다. 다음 순간 기름칠이 안 된 거대한 기계에서 나는 소리처럼 섬뜩하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연설하는 소리가 홀 끝에 있는 텔레스크린에서 나왔다. 이를 악물게 되고 목 뒤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시끄러웠다. 증오 시간이 시작되었다. 늘 그렇듯이 국민의 적 임마누엘 골드스타인의 얼굴이 화면에 번쩍였다. 여기저기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자그마한 옅은 갈색 머리의 여직원이 공포심과 혐오감이 뒤섞인 비명을 꽥 질렀다. 골드스타인은 오래전에 한때는 당의 지도자 중 하나로 빅브라더와 거의 같은 지위에 있었다가 반혁명 활동에 참여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불가사의하게 탈출한 뒤 사라진 변절자요 배신자였다. 이분 증오 시간 프로그램은 날마다 달랐지만 언제나 주요 대상은 골드스타인이었다. 그는 최초의 배신자, 바로 당의 순수성을 처음으로 더럽힌 자였다. 그 후에 일어난 모든 반당죄, 즉 반역과 파괴 공작, 이단, 일탈 행위는 골드스타인이 사주한 것이었다. 그는 어디에선가 아직 살아있어서 음모를 도모하고 있었다. 골드스타인은 어쩌면 바다 저편 어딘가 다른 나라 후원자의 비호 아래, 어쩌면 이따금씩 도는 소문대로 오세아니안의 은신처에 있는지도 몰랐다. 윈스턴은 배가 꽉 죄이는 느낌이 들었다. 골드스타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심경이 복잡해져 고통스러웠다. 그 유태인의 얼굴은 야위였고 곱슬곱슬한 백발은 후광처럼 빛을 내고 있었으며 아래턱에 염소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머리가 비상해 보이지만 어쩐지 타고난 천성이 비열할 것 같은 인상을 풍겼다. 길쭉하고 좁은 코 거의 끄트머리에 안경을 걸쳐 쓰고 있어서 우매한 노인 같았다. 얼굴도 목소리도 꼭 양을 닮아 있었다. 골드스타인은 평소처럼 당 강령에 대해 독서를 퍼붓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과장되고 삐딱해서 어린아이도 속내를 간파할 수 있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어리어리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럴싸했다. 골드스타인은 빅브라더를 매도하며 당의 독재를 비난하고 있었고 즉각적으로 유라시아와 평화조약을 맺을 것을 요청하면서 언론, 출판, 집회,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었다. 혁명은 배반당했다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연설 내용은 당 연설가의 전형적인 수법을 모방하여 긴 단어를 속사포로 쏟아내는 데다가 심지어 신어도 섞여 있었다. 당원이 실생활에서 평소 사용하는 신어보다 더 많았다. 골드스타인이 그럴듯하게 실없는 말로 포장한 현실에 대해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그가 말하는 내내 텔레스크린에는 그의 머리 뒤로 행진하는 유라시아 군대의 끝없는 행렬이 나오고 있었다. 단단해 보이는 무표정한 아시아인 군인들이 줄지어 화면 앞으로 행진해 오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단조롭고 규칙적인 군인들 군화 소리는 골드스타인의 양울음소리 같은 목소리의 배경음악이 되었다. 증오 시간이 진행된 지 30초도 되지 않아
홀 안에 있는 절반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분노의 외침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자기 만족에 취한 양처럼 생긴 얼굴과 그 뒤로 무시무시한 세력의 유라시아 군대가 화면에 나오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골드스타인의 얼굴과 사상은 반사적으로 공포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오세아니아가 이들 세력 중 하나와 전쟁을 하면 대개 나머지 한 세력과는 평화를 유지했기 때문에 골드스타인은 변함없이 유라시아나 이스타시아보다도 더한 증오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골드스타인을 증오하며 무시하고 매일 그것도 하루에 몇천 번 플랫폼과 텔레스크린, 신문, 책에서 그의 이론을 반박하고 난도질하며 조롱하고 한심한 쓰레기 취급을 하는데도 그의 영향력은 절대로 약해지는 것 같지 않았다. 언제나 그가 감언이설로 유혹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신참 얼간이가 있었다. 그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스파이와 파괴 공작원이 사상 경찰에 의해 발각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는 국가를 전복시키는 데 전념할 공모자들의 지하 조직인 거대한 비밀 군대의 지휘관이었다. 이름이 형제단이었다. 또한 사람들은 이단 개설서인 끔찍한 책에 관한 이야기를 수군댔다. 골드스타인이 지은 책으로 도처에서 비밀리에 유포되었다. 제목은 없었다. 사람들은 그 책을 언급한다 하더라도 그냥 책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두루뭉술한 소문을 통해서만 알 뿐이었다. 일반 당원들은 되도록이면 형제단이나 책, 어느 것도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분 증오 시간은 광분의 상태로 달아올랐다. 사람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펄쩍펄쩍 뛰면서 화면에서 나오는 미칠 것 같은 양 목소리를 삼켜버리려는 듯 목청껏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옅은 갈색 머리의 자그마한 여자는 붉게 상기된 채 잡혀서 무태 오른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렸다. 오브라이언의 우락부락한 얼굴마저도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의자에 아주 똑바로 앉아 있었는데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에 맞서고 있는 것처럼 그의 강인한 가슴이 부풀어 오르더니 부르르 떨렸다. 윈스턴 뒤에 앉은 짙은 갈색 머리의 여자가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 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두꺼운 신호 사전을 집어 텔레스크린에다 냅다 던졌다. 그 사전은 골드스타인 코에 맞고 떨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계속 흘러나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윈스턴도 의자다리 가로대를 발 뒤꿈치로 거칠게 차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분 증오 시간은 참여하도록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정반대로 참여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기 때문에 끔찍했다. 참여하는 척 가장하던 사람들도 30초면 그 가장이 아무 소용없게 되었다. 두려움과 강한 복수심에 소름 끼칠 정도로 황홀경에 빠져 살인을 하고 고문을 하며 망치로 얼굴을 뭉개고 싶은 욕망이 전류처럼 모든 사람에게 흘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만상을 쓰며 비명을 지르는 광적인 상태가 되었다.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는 아직 추상적이고 대상이 뚜렷하지 않은 감정이어서 블로램프의 불꽃처럼 어떤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바뀔 수 있었다. 따라서 어느 순간 윈스턴의 증오의 대상은 반대로 골드스타인이 아니라 빅브라더와 당, 사상 경찰이 되었고 그 순간 화면 위에 조롱받는 고독한 이단자, 바로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실과 공정함의 유일한 수호자인 그에게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주위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 골드스타인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되자
윈스턴이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던 빅브라더에 대한 혐오감은 숭배로 바뀌었으며 빅브라더는 아시아 유목민 무리 앞에 바위처럼 우뚝 서 있는 무적의 두려움이 없는 수호자인 것만 같았다. 반면에 골드스타인은 고립되어 무력하며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늘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순전히 목소리의 힘으로만 문명사회의 구조를 파멸시킬 수 있는 사악한 마법사 같았다. 때로 사람들은 증오의 대상마저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 윈스턴은 악몽에서 깨어나려고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는 사람처럼 안간힘을 써서 화면 위에 얼굴로 향하던 증오를 뒤에 앉은 짙은 갈색 머리의 여자에게로 갑자기 바꾸었다. 선명하고 아름다운 환영이 머릿속을 휙 지나갔다. 윈스턴은 경찰봉으로 그 여자를 죽을 정도로 때리고 있었다. 증오 시간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골드스타인의 목소리는 진짜 양의 울음소리가 되었고 일순간 얼굴도 양으로 변했다. 이내 녹아내리듯 양이 사라지면서 덩치가 크고 무시무시한 유라시아 군인으로 변했다. 그 군인이 기관총을 갈겨대면서 앞으로 진격하는데 꼭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러자 앞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리에서 주춤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 모두 안도의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적군의 모습이 사라지고 검은 머리에 검은 코수염을 기른 힘이 넘치면서도 신비로울 정도로 평온해 보이는 빅브라더의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의 얼굴은 화면을 거의 가득 채울 만큼 아주 컸다. 빅브라더가 말하는 것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격려사 몇 마디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시끄러운 전쟁터에서 한 말이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격려사를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신감을 회복했다. 이윽고 빅브라더의 얼굴이 사라지고 대신에 굵은 대문자로 당의 표어가 나타났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구속, 무지는 힘. 그러나 사람들 눈에 아주 선명히 남아서 바로 떨쳐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이었는지 빅브라더의 얼굴이 몇 초 동안 화면에 그대로 있는 것만 같았다. 옅은 갈색 머리의 자그마한 여자가 앞에 있는 의자 등받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나의 구원자여 라고 떨리는 소리로 중얼거리며 화면을 향해 팔을 쭉 뻗었다. 그러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낮고 느리게 박자에 맞춰서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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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이라고 읊조리기 시작했다. 빅 하고 첫 소리를 내고 나서 길게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빅이라고 하기를 반복했는데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주문 소리는 어찌된 일인지 이상하게도 야만적이어서 맨발로 발을 구르는 소리와 둥둥 울리는 북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아마도 사람들이 30초 동안 계속해서 주문을 읊조렸을 것이다.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의 순간에 종종 들리던 후렴구였다. 어찌 보면 빅브라더의 지혜와 위엄에 대한 일종의 찬양이었지만 규칙적인 소리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의식을 말살시키는 자기 최면에 훨씬 더 가까웠다. 윈스턴은 오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윈스턴은 입은 증오 시간 동안 광란의 도가니에 빠지기는 했지만 사람이 내는 소리라고 할 수 없는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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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언제나 공포감에 휩싸였다. 물론 윈스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문을 읊조렸다.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었다. 감정을 숨기고 표정을 관리하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1, 2초 정도
윈스턴의 눈빛이 본심을 드러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일이라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졌다. 순간적으로 윈스턴은 오브라이언과 눈이 마주쳤다. 오브라이언이 일어서서 안경을 벗었다가 독특한 몸짓으로 안경을 코 위에 다시 걸치는 사이 1초도 안 되는 그 찰나에 오브라이언과 눈이 마주친 것이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윈스턴은 알았다. 그렇다.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분명히 무언의 대화가 오갔다. 두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눈으로 서로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난 당신 편이야. 오브라이언이 윈스턴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걸 나도 정확하게 느끼고 있단 말이야. 당신이 경멸하고 증오하며 역겨워하는 것이 뭔지 다 안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난 당신 편이니까. 그러다가 잠깐 반짝이던 지성이 사라지고 오브라이언은 다른 사람들처럼 속내를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다였다. 윈스턴은 어느새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이어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일어난 일은 자기 말고도 당의 적이 또 있다는 신념이나 희망을 품게 할 뿐이었다. 어쩌면 아주 어마어마한 지하 조직의 음모에 대한 소문이 결국 사실이었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형제단이 정말로 존재할지도 모른다. 끊임없는 체포와 자백과 사형에도 불구하고 형제단이 단순히 신화는 아니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어떤 날은 형제단의 존재를 믿다가도 어떤 날은 믿지 않았다. 아무 증거도 없었다. 언뜻 본 것일 뿐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다. 엿들은 대화와 화장실 벽에 있는 희미한 낙서들 뿐이었다.